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이래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장,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과학기술과 법조계 인사 3명을 영입하고 지역구 출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세우고 계파 배려 없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14일 미래대연합신당을 창당합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새로운 미래를 16일 창당한다고 밝히고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110 부동산 대책이 국민 체감형 민생 정책인지 아니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인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과학기술계와 법조계 인재 3명을 영입하고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인재를 더 엄중히 가려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계종 통도사를 방문하며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당 소식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4번째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이래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와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법조계에는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3명입니다. 영입위는 이들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방과 안보 분야 인재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다음 달 초까지 40여 명 정도의 인재를 더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과거 SNS 게시글 논란과 관련해선 박 변호사의 해명과 국민의 판단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뛰어난 업적이 있더라도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영입하기에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의 영입 인재는 더 엄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SNS 있냐라는 질문을 포함시켜야겠다. 그래서 비공개 SNS가 있으시다면 이제 좀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총선 전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남 양산에 위치한 통도사 신년법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조계종 최고 지도자인 성파 대종사와 만나 우리나라 혁신은 민족문화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게 우선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공천에서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로 인재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천에 계파 배려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친명과 반명, 비명 없이 오직 더불어민주계만 있을 뿐이라며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여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입니다. United we stand. 단결하면 승리합니다. 임 위원장은 공천의 기본 원칙이 혁신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하고 젊은 민주당을 위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하고 특히 젊은 청년 후보를 중심으로 공천하고 구태 정치를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2대 총선은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경제 무능 세력, 또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정권과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흉기 피습 이후 자택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공정한 공천 관리는 총선 승리의 핵심 열쇠입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공천 관리로 최고의 인재들을 국민께 선보여 드려야 합니다. 공관위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와 기획 여론조사 소위원회를 꾸려 최정민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수사가 의혹투성이라며 살인 미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배후를 밝히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다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사건 발생 1시간 후 경찰이 현장을 물로 청소한 걸 두고도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당명은 미래대연합인데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새로운 미래를 16일 창당하겠다고 밝혔고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도 20일 창당대회를 준비하며 제3지대가 빅텐트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제3지대 세력연대를 위해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당 극단의 정치를 반대하고 기득권 정치를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논하면서 민생을 걱정하는 그런 미니멀리즘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창당을 선언한 기자회견에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를 이끌고 있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동참해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미래대연합은 모레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돌입합니다. 관건은 역시 신당 창당을 내세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여부인데 이 전 총리 또한 오는 16일 새로운 미래를 당명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은 각각 신당 창당 뒤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 욕심은 버렸다고 답한 이 전 총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의 연대 방안에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는 20일 개혁신당 창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은 제3지대 빅텐트 연대론에 대해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입니다. 네.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지난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통과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여당이 퇴장을 했고 네. 야당 주도로 통과를 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에도 다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통과된 법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충돌을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고요. 국민의힘은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집중을 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긴 민주당의 수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에서 찬성 177인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 김진표 국의장의 중재안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10일로 조정을 하고요. 조사위원회의 특검 요청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가 됐다며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이목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태원 특별법의 운명은 거부권 행사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살펴보면 뭐 네.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모두 이제 국회로 돌아왔지만 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 요건이 강화가 되거든요. 네.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면서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태원 특별법도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다면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법안들에다가 쌍특검법까지 잇따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대통령실에서 이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당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여론의 추이도 지켜보고 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은 이제 총선을 이제 89일 남았나요? 이제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당은 이기는 공천을 그리고 야당은 시스템 공천을 모토로 내걸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구성을 마쳤는데 먼저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비대위 회의에서 공관위원 9명의 인선을 의결하면서 이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까지 총 10명 중에서 6명이 외부 인사인데요. 70년대생이 절반이고요. 네. 주로 법조인과 의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당내 현역 의원 중에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종성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이 친윤의 핵심 인사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이 공천에 윤심이 작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런 윤심 개입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다, 본인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공정하고 설득력 있고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며 윤심 공천 우려는 기우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네. 이 한편 이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이제 원칙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명백 위원장이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에 경선 원칙을 확정을 했었는데요. 지난 총선 때처럼 국민 50% 그리고 당원 50% 이렇게 경선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첫 공관위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백 위원장이 국민 참여 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후보 선정까지 참여를 하고 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 공천제를 도입을 해서 공천 과정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향후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임 위원장은 또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에 대한 배려는 없다. 친명, 반명, 비명이 없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계만 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우려가 제기가 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양당의 이제 공천에 대한 의지, 공천 시스템을 좀 살펴봤고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은 제3지대 성공의 변수는입니다. 제3지대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 지금 창당에 몰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또
중심으로 그리고 원칙과 상식 등 뭐 여러 인물들이 지금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이 제3지대의 성공 여부가 이 바로 선거제 개편에 달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명에 이제 미래가 좀 자주 들어가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네. 네. 총선이 이제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그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워낙 다양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이미 탈당한 가운데 오늘은 이 가칭 미래 대연합을 창당한다고 이 원칙과 상식 3인방이 선언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요. 신당의 당명을 가칭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16일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의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양당제를 끝내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해서 가칭 개혁신당 창당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당원은 온라인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수만 명의 지금 당원이 모집이 된 상황이고요.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빠르면 일주일 내에 신당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와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까지 이렇게 앞으로 제3지대를 구축할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3지대 성공 여부가 선거제 개편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민주당 상황은 아직도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정하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에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적용했던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를 놓고 내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립형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47석의 비례의석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유리하고요. 네. 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낸 정당에도 기회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 유리한데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덩치를 불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3지대를 구성하는 세력들이 다 함께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분석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병립형으로 정해졌는데 제3지대가 연대를 하지 못하면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소수 정당에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 뭐 각자의 또 노선으로 갈 확률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주간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어제 청문회를 마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는 후보자 자질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국회 방송의 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건영 민주당 간사는 고액 임대 논란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불법 사용, 음주운전 미징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대의 지역 선발 전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립대 병원을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필수 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필수 의료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또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형사처벌 특례법에 대한 재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통도사 방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 단단하게 결속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로코와 튀니지, 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서부 3개국 공식 순방을 위해 모레 출국합니다. 김 의장은 각국 정상과 상하원 의장 등을 만나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오는 6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카드를 꺼내들었죠.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김건희 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설치를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도입에 공감하며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그렇다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한계는 없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한 명의 특별감찰관 보와 10명 이내의 감찰 담당관으로 구성되는데요.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게 됩니다. 인사 관련 등 부정 청탁을 받았는지, 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특별감찰관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유일합니다. 이석수 전 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 정부부터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요.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을 수사할 수 있다며 기능 중복의 이유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국회에 후보자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인 제2부속실을 살펴보면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 기획 등 배우자의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이 바로 이 제2부속실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었죠. 대통령실 규모를 줄여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대통령 부인 활동을 둘러싼 잡음도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 등 논란이 생기며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제2부속실이 부활한다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업무가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가 가능해지고 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면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데다가 제2부속실을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논란이 이어졌었죠. 특별감찰관 도입과 제2부속실 부활을 두고 정치권에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저는 올바른 방식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해법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 또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좀 제거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그 이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사고 다치고 이제 와서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이라도 한다면 일단 환영이긴 합니다만 그 우선 해야 될 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걸 받지 않고 이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제2부속실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도입은 김건희 특별법과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종 논란을 낳으며 결국 현 정권에서 폐지됐던 제2부속실과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총선을 앞둔 지금 부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총선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가운 얼굴이 있고, 자, 먼저 우리 최수지 의원, 네. 2주 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다들 좀 궁금해하시던데. 네, 사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반지를 지금 보여주신 네, 거군요. 신혼여행 축하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신혼여행도 좀 다녀오셨나요? 네, 배려해 주신 덕분에 아. 편하게 쉬고 왔습니다. 네, 저희 댓글 중에 여기만 조명이 밝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까무잡잡하신 것 같은데. 많이 타가지고 왔어요. 아, 네, 여행 다녀오시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감사합니다. 양소영 위원장,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학생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이신 건가요? 아, 현재는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원생이 맞습니다. 대학원생이군요. 대학원생도 대학생 위원장이 가능한가요? 네, 선출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돼서 대학원생까지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최대한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앞머리도 내리고 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오랜만에 먼저 정책 토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이게 지난 10일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말인데요. 자, 110 부동산 대책 파격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재건축 요건인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지. 둘째, 재개발 요건 완화. 셋째, 다주택 중과세 폐지. 넷째, 이를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입니다. 자, 한쪽에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진 것 같은데 오늘 여의도 출근길에 보니까 오래된 좀 아파트들 많잖아요. 벌써부터 네. 아주 빠릅니다. 경축. 현수막이 벌써부터 붙어 있더라고요. 자, 또 반면에 총선용 정책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심저격 정책 토론에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보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올 패스하게 되면 이 재건축 기간이 최대 6년이나 단축이 되고요. 또 노후주택 비중 기준선이 기존 66.6%에서 60%로 내려가면 이 재개발도 더 쉬워지는데, 자, 최 의원, 그 지역이 양천구잖아요. 거기도 지금 안전진단 문턱에 걸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긴 한데요. 이번 대책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양천구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함께 있는 그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좀 호응을 넘어서 좀 환호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네. 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보도가 네. 되니까요.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도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같은 해에 이 안전진단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별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은 사실 재작년 말에 조금 규제 완화가 됐었지만 그게 원래는 2등급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재작년 말에는 이제 D등급까지 가능하게 완화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목동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좀 입주가 시작돼서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40년 가까이. 네네. 그래서 재건축을 원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 규제가 완화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상태이고,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직접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가 확실하게 되면서 양천구 주민들도 조금 많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가 이 민생 토론회에서 좀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좀 밟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었던 이런 단지들도 재건축을 도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하 주차장도 없고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받는 전화가 출근해야 되니 차 빼달라. 아, 그래서 차를 아침부터 맞아요. 좀 네. 재조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냄새라든지 하수구 냄새, 뭐 배관 문제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맞아요. 네, 서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층간소음이 네네네.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삶의 질을 상당 부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이 자유경제 체제 속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지어서 살고 싶다. 좀 이런 재산권을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의원님 지역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네.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소영 위원장 표정이 좀 어두워졌는데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반면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을 때 발생하는 혼란과 또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노후된 도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불만의 요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못해서인지를 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갈수록 양극화되어 있는 주거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이것을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현금 유동성이 높은 이 집단이나 예를 들어서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각종 무분별하게 이런 규제들을 완화했을 때 지금 태영건설처럼 부실기업이 증가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PF를 통해서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을 만들고 부동산 투기 요인을 확산시키는 바람에 재작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까? 그래서 건설 회사는 재정 여력이 달라서 고용을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투기 과열 때문에 영끌에서 샀던 주택에 대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정 집단에게만 또다시 이런 부실 기업이나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는 거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열 현상을 만드는데 정책을 던지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 정책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다 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외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럼 규제 완화는 결국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과 일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총선 앞두고 뉴타운 바람이 불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후폭풍이 정말 엄청났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재건축 규제 완화 재작년 말이었죠. 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했던 것과 패턴이 좀 닮아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 행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지 말고 잘 짓고 또 많은 공급을 또 끌어올 수 있고 이렇게 정부가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막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었고 또 억눌려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물꼬를 틀어주어야 이 새물을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공급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있는 곳에 적세적소에 공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의 대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혀를 내두르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진단과 추진위,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요, 최대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6년 정도까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신통기획과 맞물리면은 조금 많은 공급을 하고 또 서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인구들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75만 채 정도가 이제 안전진단 면제를 받는다, 좀 이렇게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조합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비 계획도 받아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다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사업 성과가 나지 않을 아파트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책에서의 혼란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한 건 결국 우리가 원했던 공급 확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양당에서 이 같은 공약을 똑같이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도 저희 당에서 냈지만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고요. 우선 공급 확대 대상은 수도권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건데 이미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권 밀집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봤고요. 이런 악순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약을 마구잡이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공급 확대라는 허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대 양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고 그리고 표를 얻어야 하니까 마구잡이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오히려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정책의 대안이 되게 긴 시간 장기적인 안목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선거철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어떤 대안 말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내세우는데 저희 모든 당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부동산 세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없애주거나 깎아준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다. 그 피해는 서민이 본다.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술, 담배 세금 매기는 거 그거 소비하는 사람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이유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다주택자를 소유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는 이유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인데 다주택자가 미워서 중과세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악의적이고 왜곡된 확대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에 서민이 입게 된다. 중과세 철폐에 서민들이 임차인들의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는 말은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가 많아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매겨진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남는 주택 개수는 두 채는 무조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결국 주택 시장 투기를 조성하자는 식의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택 가격 상승 부추겨서 집 못 사는 세상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이 이야기로 들려서 저는 이 말씀은 절대 공감할 수 없고 비판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셨는데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이런 프레임을 지우고자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결국 이 프레임을 갖게 되면은 징벌적인 과세, 그러니까 조금 더 많게 되는 과세들을 결국에는 이 임차인들이 조세 전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만 임차인들이 조금 더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이거의 배경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 혜택을 궁극적으로 그래야 서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뭔가 앞뒤가 잘린 채로 이 부분 워딩만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질 수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던데 사실 모두가 원하는 주택을 가질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당장 내일 강남에 70평대 아파트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저한테 주는 게 아닌 것처럼 조금 지극하게 현실을 반영한 말인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잘못된 워딩인 것처럼 계속해서 매도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북한 사상과 다름없는 엄청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좀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요, 이 정책들이 현실화가 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안전진단을 없애는 도시정비법부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등 관련 법안이 무려 18개나 된다고 하는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반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야당도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무조건 야당도 반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통과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민원들이 상당했을 거고요. 당장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면은 조금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좀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지 않는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 뜻에 맡기게 되면은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꼬가 트이고 다시 발전하고 새롭고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통과를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당 측에서는요? 네.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민주당에서 부동산 안정성과 저희는 공정성을 계속 지금까지 중과세 유지의 필요성을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했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당시 그 대선에서 윤 대통령 특보 출신이죠. 또 비명계 3인방은 미래대연합 창당 선언과 함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동참을 밝혔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제3지대가 과연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호 3번을 확보한다는 게 정의당을 제친 현역 의원을 배출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탈당 선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비민주적 사당화란 비판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자 먼저 양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양당이 모두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네.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 제3지대에 대한 몸짓을 키워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정당에서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분들이 당을 떠났고 그분들이 새로운 길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배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미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논해봤자 각 정당의 어떤 발전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각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내부에서 정비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해야지 뭐 그분들 네. 떠난 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민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비판, 뭐 배신자다 이런 지적은 옳지 않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양소영 위원장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비명계 3명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129명의 의원들이 같이 성명을 내는 데 좀 맞아요.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썩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나 민주당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민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동의를 하지만 양소영 위원장과 지금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위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양당 체제 구도를 타파하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루어져서 좀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오히려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현근택 부원장의 이 논란에 관련해서 문자가 이번에 좀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심한 게 아닐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자 바로 이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화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고 또 이 제3지대에서도 이 사당화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얻어가느냐가 저는 큰 숙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도 7%, 8%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합치면은 20%대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공하느냐,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재명 사당화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공격 들어왔습니다. 받아치셔야죠. 뭐 저는 사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일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건 문제가 있었던 게 맞고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이 있는데 그런 사적인 어쨌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부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저도 아까 제3지대에 대한 것을 청년 정치인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건강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새로운 정당에 대한 3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만 저는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치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숙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문제인 거지 이미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3지대에 얼마나 바람이 불지 짧게 전망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더 못하고 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수록 저는 제3지대에 대한 화력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그 바람을 멈출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당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총선까지 89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공천 경쟁 시작과 동시에 공천 잡음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관이 들어간 것과 또 용산 출신들의 TK, PK 행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봉주, 노웅래, 황운하 의원의 적격 판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겉으로는 공정심사인데 또 안으로는 결국 뭐 친윤, 친명 공천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민주당에서 이 공천에 관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저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총선에서 각 당이 승리를 하는 게 가장 지금은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황운하, 정봉주, 또 노웅래 이렇게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원들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저는 이건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에서도 의견을 표명했듯이 이거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요. 공관위에서 이 최종 후보까지 잘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관위원장도 따로 있고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좀 합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선은 저희 민주당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제 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지점들이 시스템적으로 많은데 저희는 되게 시스템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 검증위원회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적격,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 부적격이 나온 인사들은 재심을 또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고.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또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선 여부에 따라서 본 후보가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논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이분들을 이제 경선을 시킬지 또는 본 후보를 시킬지는 또 2차 단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증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거지 후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공천이 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섣불리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 내부적으로도 그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후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친명 공천, 친윤 공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뭐 사실 그런 개파적인 우려의 시각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께서 어떤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지 그거는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친윤 공천. 네, 저희도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좀 이런 비판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용산과는 좀 별개로 이런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좀 되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공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